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죠. 미국 국무장관은 투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는 우리로서는 그저 황당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미국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였던 지난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사고 부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금지령은 후쿠시마를 포함한 수입금지 지역과 농수산물 100여 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건지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4월 15일) 목요일 이승원의 명랑시사, 오늘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자세한 내용 민주당 김병욱 의원 인터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대에서는 지도부 선출에 나선 여야 정치권 움직임, 그리고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재판과 최근 남양유업 불가리스가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논란이 일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고백하는 생존자 가족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한 주를 주름잡은 화제의 말말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막자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어제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거죠.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8년 만인데요.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입니다. 네. 예, 지역구도 분당이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이제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좀 남아 그렇죠. 있습니다만, 예. 핵심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하고 사적 이익 간에 발생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을 사전에 신고하고 또 부적절한 상황을 회피하게 만들고요. 만일에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사후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제 반부패 관련된 법들이 사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제 사전적으로 신고하고 회피하고 기피할 수 있게끔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법이 사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년 된 법인데요. 네. 그래도 이번 저희가 소위원회를 8번을 개최했습니다. 네네. 나름대로 진지하게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하고 정의당까지도 합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임위나 법사위 본회의 잘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부안이 제출된 게 벌써 이제 2013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내용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네. 처음 당초 정부안과 많이 바뀌었습니까? 예, 정부안보다 훨씬 강화가 됐죠. 강화됐습니까? 네. 예,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고위공직자 범위에 네. 지금 지방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좀 불적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지방의원들과 정무직 공무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추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처음에 초안에는 없었는데 LG 사건 등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은 이 보유 사실 또는 매수 사실을 14일 이내에 네. 신고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가족 채용 제한이라든지 이것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자회사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도 그렇게 확대를 했고요. 또 민간 부분 업무 활동 내역 부분도 3년간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저희가 상당 부분 정부안보다
강화를 시켰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국회의원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포함되죠. 당연히 예, 포함되는 세간에 거죠. 언론에서도 네. 오해들이 많은데요. 네, 분명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당연히 고위공직자에 해당이 되고요.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국회의원도 네. 이 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오해가 근데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네. 네. 네. 예, 국회- 100% 이 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사립학교 교사 그리고 언론인이 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거 가지고 약간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청탁금지법에 두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네. 이해충돌방지법에도 들어가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국회에서 제안된 법은 없었고요. 그렇게 하자는 법안은 제출되지는 않았고 네. 아마 이제 일부 의원과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그런 의견을 내긴 냈습니다. 근데 이 청탁금지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원래 취지가 좀 다르거든요. 네. 청탁금지법은 어떤 지위에 있든 청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하는 법이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전제가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네.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적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엄연히 이 법의 목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법에 이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3자도 처벌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네네. 그 제3자에는 당연히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 기자분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자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꼭 부족하다 그러면 네. 관련 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관련된 법이나 네. 언론과 관련된 그런 개별법에 이런 이해충돌 관련된 법안을 내고 관련 법에서도 개별법에서 얼마든지 이 부분도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다가 만 부분이 있는데 이 사실상 국회의원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 고위공직자 범위에 국회의원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관련 세부 조항에는 이 규제 내용이 빠져 있다고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걸 어떻게 어떤 조문으로 그게 빠져 있다고 해석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다만 그런 건 있죠. 그 조문을 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법률과 예산인 경우 네. 저희가 이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 하는 일이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과 네. 예산은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국회법에 국회의원 관련된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네. 법안 심사라든지 예산 심사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아마 국회법에 더 구체적으로 아마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이유로 이해충돌방지법에 국회의원이 빠진 게 아니고요. 네.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을 받고 네.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네.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에서 규정을 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지금은 소위를 통과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전체 회의에 넘어갈 텐데 또 법사위도 넘어가야 되고요. 전체 회의에서 어떤 일부 수정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모든 법들이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뭔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그리고 정의당이 함께 합의를 한 법이라서 네. 저는 무난하게 통과되리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물론 네. 일부 이견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일부 이견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소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번의 논의를 통해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한 법이고 각 당의 합의를 통해서 만든 법이라서 네. 일부 개개의 국회의원의 이견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네. 정당 차원에서나 세력 차원에서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법이 사실은 저희가 7, 8년 전부터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못 만든 법이 이번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법이 저희도 간사를 맡고 있지만 완벽할 수는 없고 또 법이 시대에 뒤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봐가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 특히나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나름대로 최적의 대안을 도출했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지금까지는 개괄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렸고요. 좀 구체적으로 예. 보면 이 부동산 보유, 매수, 이 신고 규정에서 신고 대상자 범위를 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만 이렇게 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제 조금 더 확대하면 친인척이나 제3자 명의를 이렇게 악용한 사례 이것까지 발굴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공직자가 한 19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공직자는 공무원을 포함하고요. 당연히 그다음 공공기관, 네. 그다음에 관련 정부 위탁 업무를 하는 단체들, 그리고 국공립 교육기관 다 포함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그리고 직계 많습니다. 좀비소, 네네. 배우.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이것을 범위로 하느냐가 상당히 참 중요하죠. 네. 이걸 너무 높였을 때는 법에 또 실효성이 없고 또 그렇죠. 행정력이 너무 과다하게 소비되는 것이고요. 네. 너무 좁히면은 또 이제 법의 취지가 뭐냐 이렇게 반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보유 및 매수 신고에 있어서는 이제 공공기관의 공직자의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네.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생계를 같이 하는 이란 개념은 이미 과거부터 네. 공직자 윤리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고 네. 그다음에 조세징수법 모든 많은 법에 이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소를 같이 하거나 또 함께 사는 거소를 네네. 같이 하는 사람이 경제적 활동을 같이 하는 경제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 소위의 판단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좀 더 폭넓게 규제를 안 한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사람들은 제3자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그게 없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어느 누구나 이런 미공개 정보나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때는 환수를 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도 징역형입니다. 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가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공직자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은 징역형을 비롯해서 큰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사실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좀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된 계기는 역설적으로 LH 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LH 직원들에게 이제 특이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에게 소급 적용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까?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LH만을 목표로 이 법을 만든 건 아니고요. 네네. 기존에 이제 LH 관련된 LH 공사법, 그다음에 네. 공동주택 개발법인가요? 네, 거기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소급을 하지 안 했습니다. 네네, 그랬죠. 네. 예, 저희 법도 이번에 소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해충돌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일반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예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수년간 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상자도 아주 넓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우리 헌법상 기본 정신이고 네. 소급을 한다 했을 때는 아주 예외적이고 아주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그 이해충돌에 관련된 일반 법을 소급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법적 안정성과 네.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을 너무나 크게 침해한다. 네. 그런 결론에 다다라서 네. 소급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릴게요. 다른 질문인데요. 이 지금 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죠. 이제 예. 원내대표도 뽑고 내달에는 당대표도 뽑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최고위원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네. 어떻게 결론적으로는 네. 저는 출마 안 합니다. 예. 안 하기로.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단지 그게 이유였습니까? 예. 이번에는 뭐 불출마 이유가 특별히 다른 건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요? 예, 이번에는 안 하기로 했고요. 다음에 제가 혹시 결심을 하면 네. 예,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네. 명랑시사에 나와서 인터뷰를 예, 꼭 좀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네. 불출마하시기로 결론을 내리셨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죠.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제 옆에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지금 짝꿍이 오고 있는 중이죠. 네. 막힙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여야 지금 지도부 선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네, 시끄럽고 뭐 경쟁도 치열하고. 먼저 여당부터 가보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지금 3파전으로 가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는? 예상대로 된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뭐 홍영표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을 진작에 했죠. 했고요. 네. 그리고 우원식 의원하고 송영길 의원이고 원래 또 예상됐던 게 세 사람의 경쟁 구도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상대로 세 명이 이제 공식 선언을 지금 한 상황이고요. 네. 굳이 분류를 하자면 네. 홍영식 의원이 이제 친문 계열로 볼 수 있고요. 네, 보통 그렇게 또, 분류를 하죠. 예, 송영길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은 뭐 범친문 아니면 약간 덜 친문, 뭐 비문, 뭐 약간 이렇게 분류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친문, 뭐 비문 뭐 의미가 있겠나 싶고요. 음. 이번에 당 대표 선거하고 똑같이 최고위원들도 같이 뽑는데 그렇죠.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네. 서삼석 의원이 호남 의원으로 나올 걸로 혼자 나온다고 그러고요. 호남권. 네. 예. 지금 뭐 백현원 의원이나 금방 김병호 의원 김병호 의원은 조금 전에 불출마를 안 나가겠다고 금방 들었거든요. 여기서 예. 다시 한번 선언하셨어요. 네. 뭐 김영배 의원이라든지 초선의 이탄희 의원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네, 숨 좀 고르시고. 네, 박준 변호사님 내일 어쨌든 원내대표 네. 지금 이제 당대표 말씀을 하신 거고 당대표 선거는 다음 달이고 당장 내일 원내대표 선거 있잖아요. 그렇죠. 윤호중 의원 뭐 법사위원장이자 당 사무총장 주요 요직은 다 거친 분이에요. 이분이 나오시고 또 이제 박완주 의원도 이제 출마를 한 상황인데 계속 토론회도 하고 있고요. 일단 윤호중 의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반장 선거입니다, 사실은. 반장 선거죠. 반장 선거니까 친분 관계가 상당히 좌지우지되고요. 그렇죠. 174명의 네.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제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 다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네네. 계속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약간 동정표 같은 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예상되기로는 윤호중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니냐. 지금 구도를 박완주 보면은. 의원보다는. 네. 왜냐하면 뭐 주요 요직도 다 했고 이번 선거하는 과정에서 네. 초선 내지 뭐 재선 다 윤호중 의원하고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친분 관계로 보면 당연히 찍어줄 것처럼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했던 반장 선거기 네. 때문에 의원들 속내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알 수 없습니다. 네. 그 사람들 투표 관련해서는 뭐 달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비문이라고 알려진 박완주 의원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 내일 원내대표 경선 누가 되는지 한번 찍어주시겠습니까? 일단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두 분이 이제 토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박원주 의원은 사실 협치를 좀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대 쟁점이 되는 것이 법사위원장 자리 어떻게 할 것이냐, 맞아요. 야당이 양보할 것이냐 이 네네. 문제를 가지고 가장 대립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주류 의견들은 선거에 좀 패배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 뭐 한쪽으로 생각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협치보다는 그래도 좀 더 강한 여당의 모습을 추구하고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럼에도 단언하기는 어렵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완주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리 빼고 나머지는 좀 그 야당과 뭔가 협의가 가능하다. 약간 이런 그렇죠. 입장인가요? 지금 뭐 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되면 네네. 법사위원장 자리 좀 나는 거니까 국민의힘을 달라라고 지금 그러고 있겠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그걸 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워낙 다만 상징적인 협치 얘기를 하기 자리라서. 때문에 네. 약간은 조금 이제 위원장 자리를 좀 배분을 하자는 식의 주장은 박완주 의원이 하는 것 같고요. 네. 윤호중 의원은 좀 개혁에 대한 또 완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개혁에 더 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좀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법사위 양보하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못한다라고 그런 게 있죠. 했기 때문에 네네. 협치를 하더라도 법사위는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개혁을 한 방향으로 가다가 좀 브레이크도 걸고 주변도 좀 돌아보고 야당이랑 좀 협치도 해보고 이런 의견도 이제 당내에서 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윤호중 의원은 그래도 하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력해 보여서 네. 법사위원장이 공석이더라도 이것을 야당에 주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상황.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윤호중, 박완주 의원 각각 이제 원내대표 선거 전에 마지막 토론이 있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 폭탄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좀 그 문제식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요. 강성 지지층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네. 글쎄 뭐 정말 못됐다는 의미인지 강해서 뭐 문자를 보낸다는 의미인지 네. 어느 정도 수가 되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수는 알 수가 없어. 정확히. 당심 민심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 당심이 강성 지지층이 예컨대 100%다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민주당 마음인 거예요. 당원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단은 약간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대표 주자들도 마찬가지고 네. 특히 원내대표 주자 같은 경우는 이 박완주 의원은 좀 협치를 좀 생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취지로 약간은 좀 경계하는 모양새고요. 네. 이 다른 어떤 송영길 의원이나 이른바 친문에 가까운 의원들은 네. 그 문자 폭탄 자체가 오히려 당심을 좀 집결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느냐라고 좀 반대로 좀 해석할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뭐 문자 메시지로 봤을 때는 그 받는 의원들이 특히 초선 5명의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부담스럽긴 하지만 또 그만큼 민주당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관심을 가진 당원들이 많다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네.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당신과 민심이 뭐 괴리되는 것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진단들이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참 그런데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문제이긴 해요. 네, 당장 개혁이라는 뭔가 이렇게 아직 완수하지 못한 숙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계속 가자니 뭔가 또 이제 반대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이번 선거 패배를 계기로. 네. 근데 20, 30대가 지지하지 않아서 필패했다라는 분석에 기초에 보면 20, 30대들이 원하는 게 이런 다양한 의견이거든요. 또 젊은 사람들이 초선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반대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소수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젊은 문화예요. 네네. 이걸 수평적인 이사 구조 결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현영 의원이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한 방역 대책과 이야기하면서 당내 의사소통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네, 민주당 초선 의원이죠. 사실 민주당이 좀 변화가 되려면 초선, 재선, 다선 따지지 않고 이런 의견 그냥 자유롭게 한번 토론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좀 젊은 층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가져가다 보면 좀 달라지고 있구나, 혁신하는구나. 의사라는 것이 수직적으로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의견 중에 그래도 이게 가장 합리적이구나라고 해서 올라가는 하향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강성 당원이라고 했지만 80만 명이 다 같은 생각인지도 확인이 안 되죠. 안 돼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고 다만 문자 폭탄은 범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둔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냥 뭐 지지하는 거, 비판하는 거 나와서 욕설, 네. 협박 이건 좀 그렇죠. 곤란하죠. 거의 협박까지 가는. 일단은 지금 네.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몇 퍼센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자 메시지가 온다니까 이제 강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건데 네. 일단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언론이나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자중질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네, 네. 더 외부에서 이용을 봤을 할 때. 거고 네. 원인을 사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원인이 다 일로 쏠리는 경향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강성들 때문에 졌을 것이다라고 오히려 여기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 봤을 때는 이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인데 같은 상황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가 다른데 이제 그렇죠. 강성이라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네, 거고 열혈. 누군가는 뭐 적극이라고 적극 표현할 수 지지자들, 있죠. 예. 네. 적극 그러니까 참여자들. 뭐 적극 이렇게 표현할 수도 참여자들 있죠. 그렇죠. 예. 문자까지 보낸다는 거는 사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방관하고 있기 그렇죠. 마련인데. 그래서 이 선거의 적극적으로. 책임에 대해서 이거 하나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것 같아요. 이거냐 네. 아니냐. 그 예컨대 조국 개혁 관련된 그 얘기를 초선 의원들이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지금 반발 문자가 지금 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거가 지금 맞냐 안 맞냐라고만 포인트가 맞춰진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다 민생이라든지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LH 여러 있죠. 가지 네. 또 그 당의 어떤
리더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가 좀 안 되는 측면은 좀 어쩌면 사실은 좀 아쉬운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당으로 가보죠. 국민의힘은 이 주호영 권한대행이죠. 지금 거취 표명이 늦어지면서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나갈 거면 빨리 이제 원내대표 사퇴하시고 갈 길 가시라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손재규 변호사님? 일단 그래서 지금 선거가 이겼고 그 네. 선거 이긴 어떤 효과를 좀 돈독히 보려고 한다면 좀 이벤트들이 계속 나와야 되고 네. 여러 명이 나와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서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좀 정책이나 당의 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다선들 나오지 말라 이런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초선 나와봐라 김종인 위원장이 이러는 상황에서 네. 가장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권한대행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조용하다 보니 이런 승리의 어떤 효과가 좀 반감된다 이런 상황으로 네. 보이고요.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의 어떤 기쁨을 계속 유지하려면 좀 쇄신하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또 다선 의원들은 또 주저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그래서 김웅 의원이 자신감을 좀 가지고 검사내전을 쓴 분이죠. 네. 내가 당권 도전해보겠다. 초선임에도 초선인데. 불구하고 용기 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계속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도 나올 것인데 실제 누가 나오고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초선 의원이 이제 대표 출마할 뜻을 밝혔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가능성은 뭐 높지는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상징이다. 뭐 제가 네. 그 국민의힘 선출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의원 뭐 이런데 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70대 30. 예. 뭐 사실은 네네. 대의원이 초선을 찍는 경우는 드물죠. 사실은. 그렇긴 하죠. 그 네. 대의원들은 당하고 직접적 관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뭐 권리 책임 당원을 하나요? 하여튼 그런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당의 어떤 많은 지지자들한테 네. 뭐 이 초선 하나로는 좀 어렵고 뭔가 딱 갖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제 기억에는 초선이 된 사람은 문재인 대표 정도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아, 당대표가 된 케이스가요? 근데 뭐 그 초선이지만 뭐 초선 같지 않는 느낌이죠. 근데 네네. 김웅 의원은 누가 봐도 초선이에요. 누가 봐도 초선이니까. 누가 봐도 초선이기 맥락이 때문에 좀 다르다. 그 뭐 아주 기치는 좋은데 막 될지 안 될지는 쉽지는 않다. 당원들이 70%가 버티고 있다. 몰라요 누군지.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이 쌍둥이 자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계속 재판을 하고 있는데 항소심 첫 공판이 어제였습니다. 어제 맞나요? 네. 지금 재판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었고요. 각각 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그러니까 유죄이나 집행유예로 좀 선처를 받았었다. 하지만 유죄인 것에 불복을 해서 항소가 제기된 상태이고요. 일관되게 지금 변호인 측, 쌍둥이 측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버지 현 씨는 징역 3년이 먼저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지금 기결수로 복역 중이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네네. 유죄다. 이거 조작했다 이렇게 봤지만 이 쌍둥이들은 아니다. 우리는 하지 않았다. 이 정당하게 공부해서 낸 성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추가 증거를 신청했습니다. 일단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을 해서 또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도 했고 숙명여고에 또 사실 조회를 하기도 했고 또 증인신문 같은 것들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네. 논란은 이제 최근에 이제 자매가 법정에서 출석하면서 조금 불안정한 어떤 태도도 보이고 네. 좀 불쾌한 장면들이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뭐 손가락 욕을 했다고 하면서 지금 또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취재진한테 이제 충돌이 좀 됐는데요. 네.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 그 범죄가 될 여지도 있어요. 많은 불특정 모욕죄 뭐 이런 거. 모욕죄가 되죠, 사실은. 거동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왜 했냐고 하니까 너무 무례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아마 좀 어리기도 하고 막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네, 항상. 그런 네. 과정에서 좀 표현이 좀 됐던 걸로 좀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또 안 좋게 보일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관건은 뭐 욕을 했다 안 했다 그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 이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재판 자체가 중요할 텐데 아버지는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유죄 확정됐으니까 일단 그건 일단락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은 무관하게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사건은 어떤가요? 일단은 공범이거든요. 아버지하고 네, 처음 불거졌을 자녀들하고 때. 처음부터 네. 아버지 증거랑 자녀들 증거랑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관련해서 연결고리나 많이 이렇게 빠져 있고
입증이 안 됐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만큼 네. 자녀들도 무죄가 되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장은 하는데 네. 그 주장을 만약 아버지 사건이 지금 없는 상태라면 이런 주장에서 뭐 어차피 형사재판이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네. 증거가 부족하다면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거 아니면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네. 한쪽의 증거를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 이상 같은 관련 사건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님, 이 지금 쌍둥이 자매 측의 변호인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을 유죄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변호인이 주장을 하는 걸까요? 변호인이니까요. 네네. 기록을 보면 무죄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최근에 네. 이제 욕 모양의 어떤 손가락도 그런 면에서 이해해달라고 올렸는데 증거가 부족하다, 명확한 물증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증거 부족의 이야기를 하는 것 네. 같고요. 특히 증거나 흔적 없이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근데 사실은 정황 증거가 많은 것은 맞죠. 왜냐하면 아빠랑 같이 뭐 공모를 했다는 문자라든가 네네. 뭐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고 CCTV 이런 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다 정황 증거로 유죄를 인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무죄를 받으려면 저는 그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험지 중에 뾰족하게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답을 그 시험 출제를 정정하기 전 오답을 유일하게 전교생 중에 본인만 썼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게 재판부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미리 시험을 보고 답안을 외워서 써놓고 문제와 상관없이 그 답을 맞춰서 쓴 경위가 네네.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간접 증거가 아주 강력한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의심을 좀 받을. 유죄라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버지가 문제집이라고 줬을 수도 있겠죠. 뭐 네네. 학교에 시험지를 빼돌린 게 아니라 뭐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집 가져왔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답을 외운 흔적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형사사법제도 뿌리라는 건 지금 좀 전에 말했던 증거재판주의를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증거를 토대로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증거는 검찰 측,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하는 측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네. 지금 말한 것처럼 공소 제기한 측에서는 물증을 못 갖고 왔어요. 음. 대다수 정황 증거입니다. 정황 이거 어떻게 증거가 설명할 거냐 부족하다. 하고 네. 반박해봐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 확률이 낮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한테 하라느냐. 너희들이 입증해야지. 라는 게 아마 이 형사사법제도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한 걸로 주장을 보이고요. 한 이유다. 이런 사건의 특성상 네.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거 녹화합니까? 누가? 녹음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반대로 입증하는 정황 증거로 입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사건의 성격은 하나하나 그렇다. 합쳐서 모자이크로 이 범행 인정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재판 소식 나오면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짚어볼게요. 최근 불가리스가 저도 기사 제목만 봤는데 평소보다 2배 이상 팔렸다고 하는데 이게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야, 불가리스 저도 네. 좀 약간 사나 이상한 집에 좀 있나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갑자기 냉장고를 열었습니까? 이게 네. 뭐 지금 이 뭐 발언을 누가 했는데요. 네. 남양유 여기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특히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이 인플루엔자 H1N1 이게 99.999% 100% 사멸량을 확인했고 코로나 억제 연구에서 77%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남양유업의 그렇죠. 뭐 항바이러스 면역 연구 소장이 소장인 그런 분이 얘기를 했어요. 박모 소장이. 심포지엄에서 예, 그거 네. 다음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실제 이걸 사람들이 이거 뭐 백신 맞을 거 뭐 있으면 80%면 이거 먹으면 다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뭐 주가도 오르고 뭐 사재기 열풍까지 막 올랐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좀 이해는 안 갑니다만. 바뀝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네. 연구 결과가 그 한 대학교의 연구실도 개입을 그러니까 용역을 받은 거죠. 근데 남양유업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아서 연구를 했고 네. 이것을 발표했던 박 소장도 남양유업 현직 임원이기 때문에 네. 설사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좀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특히 이 연구 결과는 인체 실험이 아니고 이 동물에 대한 어떤 그 폐세포, 신장세포의 원숭이. 예. 일부 이렇게 이제 불가리스 유효 성분을 넣어서 했던 효과라고 해서 네. 실제 임상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까지 나아가기에는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굉장히 부족한데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주가가 뭐 급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들여서
지금 뭐 개미들이 물렸다 이런 소위 말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자본시장법에 문제될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불가리스가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질병관리청이 바로 선을 그었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바로 아니라고 하니까 바로 또 이제 주가가 급락한 이 상황을 그렇죠. 설명을 하신 건데. 올라갔다가 올라간 만큼 빠져버리죠 당연히. 네네. 그런 어떤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매수가 되니까 급등을 했었는데 네. 아니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청에서 뭔 소리 하느냐 이거 확인도 자체도 안 된 걸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네. 또 바로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손 변호사 말씀하신 자본시장법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네. 지금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 사항을 허위로 얘기하거나 네네. 공식까지는 아니지만 허위로 얘기했을 때 고의적으로 뭐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부풀렸을 때 그래서 주가가 변동쳤을 때 네.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네. 고의냐 아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심포지엄에서 그냥 했던 건데 이 가대로 이렇게 보도된 건지 네. 아니면 처음부터 이거 주가 올리려고 만약 했다라는 입증이 된다 그러면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도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13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그 앞서서 9일부터 남양유업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점에서 뭐 주가 부양 의도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사전에 붙어서 그렇죠. 미공개 정보 받아가지고 주가 아. 올려놓고 이거 공식까지는 아니지만 심포지엄 발표가 나가면서 더 올리고 바로 이제 또 네. 개미들 들어오고 피해 본 사람들 있고 이런 식으로 시세 조정한 거 아니냐고 하는 건데 네. 허위나 가장된 사실을 공시에 쓸 때도 처벌되지만 중요 사실을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실험 결과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크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주가 시세 조정한 세력이 있다면 남양유업과 별개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고요. 남양유업도 지금 이게 조금 좀 부주했던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뭐 범죄도 아니고 뭐 부주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코로나19 억제 77.8이면 엄청난 그러면 결과입니다. 뭐하러 백신 개발합니까? 이거 다 먹죠. 세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인이 굉장히 불가리스를 먹죠. 네, 네. 문제될 여지가 있는데 그런 후폭풍을 고려를 못했던 게 아닐까. 단서라도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심포지엄을 했었어야 지금 됐다 이 시국에 봅니다.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 중요한데. 중요합니다. 네, 이거 네. 알면서 온라인 쇼핑몰에 이게 다 매진되고요. 마트에도 다 매진되고 정말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매출을 엄청 많이 올렸거든요. 저 역시 부끄럽지만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거든요. 왜냐면 워낙 코로나가 그러니까요. 저희 제작진이 노벨상감이네요. 뭐 이렇게 네, 관점평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뉴스 완정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드립니다. 인간지능 AI 시간이죠.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색 형진입니다. 네, 오늘 검색 내용은 어떤 건가요? 아, 또 화가 아예요. 납니다. 또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오늘 제일 화납니다. 어떤 거죠? 갑질 폭행, 엽기 행각, 양진호 회장의 최후입니다. 맞아요. 정말 엽기 행각, 아. 엽기라는 단어 외에는 쓸 수가 없죠. 다른 그러니까요. 단어를. 네. 예. 직원 폭행하고 정말 엽기적인 행각을 벌여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일단 양진호 씨, 한국미래기술이란 회사의 전 회장인데요. 네. 자, 지금부터 저를 포함해서 제작진 이승원 씨, 네. 우리 애청자분들 네. 화낼 준비 지금부터 하시면 화낼 됩니다. 준비.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그 엽기 행각입니다. 네. 건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배사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에게 생마늘을 먹게 했고요. 회의 중에는 직원을 갑자기 이렇게 세웁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 2개를 주면서 먹지 않으면 해고시켜버리겠다. 또 직원 약을 줘요, 그냥. 출처를 모른대요. 아. 알약 2개. 그 무슨 약인 줄 알고 먹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먹지 않으면 해고시켜버리겠다. 직원의 머리카락을 빨간색으로 염색을 시켰고요. 눈에 거슬리는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웃긴데 네. 매운맛 대회에서 1위를 한 핫소스를 먹도록 했대요. 자, 이게 또 화제가 됐던 내용인데 네네. 워크숍을 가서는 살아있는 닭을 풀어놓은 뒤에 직원들에게 활을 쏘게 하고요. 네. 장검으로 닭을 내리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제대로 못하자 직접 화살을 쏴서 네. 닭 3마리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러니까요. 봐도. 이게 네. 참 그의 갑질과 엽기 행각은 2018년 10월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죠. 이게 정말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른 건데 재판에 넘겼을 때는 어떤 혐의를 적용받았습니까? 예, 지금부터 2차 분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네. 퇴사한다는 직원과 퇴사한 다른 직원을 때린 혐의로 상습 폭행과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워크숍 자리에서 장검과 그 활로 닭을 잔인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고요. 네. 배우자와의 불륜을 의심해서 한 대학 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비밀을 또 침해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도 받았고요. 네. 또 있습니다. 2013년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때리고 비치된 의자의 다리를 부순 다음에 피해자 다리를 수차례 내려친 뒤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도 있어요. 특수 강간 혐의까지 있습니다. 정말 혐의가 너무 많네요. 그래서 오늘 확정 판결이 난 건가요? 맞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네. 2심에서는 그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 강간 혐의의 공소 기각 판결이 났고요. 징역 5년으로 형량은 줄었습니다. 네. 양씨 측은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직원들을 상대로 한 양 전 회장의 범행은 단순한 직장 내 갑질 차원을 넘어서 권력을 배경으로 한 폭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극도의 인격적 모멸감까지 겪게 했다면서 징역 네. 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양 전 회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서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네네. 업무상 또 횡령 혐의도 있어요. 1심 재판 도중에 이런 혐의가 추가가 돼서 네. 다음 달 3일 또 이 관련해서 1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재판이 기다리고 있군요. 예, 네. 혐의가 인정되면 뭐 형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갑질이라는 단어는 너무 약하고 예, 상습 폭행하고 정말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이건 갑질을 넘어선 겁니다. 네. 예,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예. 네.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인 13.5%가 폭행,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올해 직장갑질 119로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중에 폭행, 폭언은 네. 3월 한 달에만 72건, 1월부터 3월 제보는 175건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금 도입돼서 시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이런 갑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보면 1위는 임원이 아니라 상급자였다고 상급자. 하네요. 네, 예. 44%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또 분노에 검색을 해보신 이거 저 이름 검색형진이 바꿔주세요. 분노형진. 분노형진으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송인 최형진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한 주간 우리를 놀라게 했던 말들을 만나봅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뵐게요. 세월호 7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의 고통을 생생히 겪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고 당시 소방 호스를 몸에 감고 20명의 사람들을 구해서 파란 바지 의인으로 불린 김동수 씨 역시 그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의인 김동수 씨의 아내 김형숙 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되게 관심 갖고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동수 씨의 안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도 응급실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건강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약을 한 3-40알 정도 먹었거니 생각했는데 어제 입원해서 이렇게 약을 들어보니까 100알 이상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몽롱해 있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냥 뭐 물어보면 아무 생각이 없다고만 하네요. 그냥. 그렇군요. 네. 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뭐 늘 힘드시겠지만 특히 더 힘들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요즘은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이제 마라톤도 막 해보고요. 네. 이렇게 막
본인 스스로는 이겨내려고 되게 노력하는 게 제가 보여요. 네네. 딸이랑 대구에 있는 딸도 보러 갔다 오고 딸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면 좀 잊혀질까 했는데 마침 약을 먹은 날도 딸을 대구에 두고 오면서 또 그날 일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날 배 안에 그 딸들 또래를 두고 온 그 생각이 떠올라서 네네. 집에 오니까 표정이 좀 어두워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만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 얘기는 이게 본인은 이겨내려고 아무리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도요,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 본인 스스로 이겨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족이나 지인들이 더 보듬어주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저희 제작진과 선생님 통화하실 때 누군가는 다 지난 일이라고 하고 또 지겹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도 이미 이제 기사들이 이제 몇 번 나와서 이제 보니까는 이제 주변에서는 악플을 보지 말라고 해도 이제 보게 되잖아요. 네네. 이제 보면서 그 7년 전에 사람들은 잊지 않겠다, 뭐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없고 이제 그만하라 지겹다는 이야기로 도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네. 저도 왜 그렇게 됐는지 해답을 찾고 싶어요. 남편은 2014년 4월 16일 그 세월호에서 지금 한 발자국도 헤어나지 못한 채 거기 gat혀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라 하고 저도 남편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다면 네. 아니 예전에 동수 씨 모습에서 50%만 돌아온다고 해도 저도 그만두고 싶어요. 사실은 저도 정말 지겨워요.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옆에서 지켜보는 지인들, 가족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좀 가까운 지인이 이제 동수 씨에게 트라우마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사고 난 다음 날인가. 네네. 근데 남편은 워낙 뭐 신앙심도 워낙 좋고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네. 마라톤 저는 당연히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이 예전에 남편이 아니고 지금 남편의 기분에 따라 저도 이제는 일희일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오늘 아침에 얼굴이 좀 좋고 저한테 웃어주면 저도 그날 하루가 좋고 네. 남편이 좀 우울해 있으면 저도 같이 우울하고 제 감정 따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편에 따라서 저도 그냥 일희일비하고 이제 전에는 이제 분노 조절이 이제 사회에 대해서 막 분노가 끓었다면 네네. 어쨌든 계속 약으로 조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 무기력이에요. 그 좋아하는 마라톤도 안 하고 진짜 말 그대로 숨만 쉬는 송장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고통을 사실은 누군가랑 나눈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또 설명을 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생존자 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그나마 좀 서로 위로도 될 것 같고요. 서로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도 이해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당시 생존자 분들하고 교류가 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작년에 이제 동수 씨가 이제 아는 이제 지인분들이랑 네. 동수 씨 혼자 그동안 한 6년 동안을 작년까지 혼자 막 싸웠잖아요. 그렇죠. 국회도 가고 네네. 뭐 청와대도 가고 네. 저는 느낀 게 이게 혼자의 목소리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도움으로 제주도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 이제 저희가 줄여서 재생지라고 하는데 동수 씨도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옆에서 도움도 받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일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화물기사 일들을 하고 네. 서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자주 보지는 못해요. 네. 그리고 또 일부 뭐 생존자분들 중에는 서로가 아픔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픔의 무게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은 생존자끼리도 서로 아픔을 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또 동수 씨가 또 유독 심했잖아요. 트라우마나 이런 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동수 씨가 그때 뭐 구조를 하고 이런 거에 더 힘썼기 때문에 목소리를 더 내는 것처럼 보이는 또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뭐 그렇지만 동수 씨는 늘 이제 생존자들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네. 재생지 만들 때도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사실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소송도 했지만 네. 혼자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정말 보상을 턱없이 못 받은 동생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같이 가게 된 거고, 저는 생존자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같이 가는 거에 동수 씨가 힘들어할 때도 있어서 이제 저는 좀 반대하는데 동수 씨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네.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동료 화물기사들 만나면 웃기도 하고 또 전화도 와주면 고마워하기도 하고 네.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네. 지금 김동수 씨 같은 경우는 일상으로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절절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지금 그 아내분께서 참 힘드신 상황일 거라는 거 감히 뭐 짐작한다는 말도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일에요. 네. 세월호 생존자 분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이게 어떤 성격의 소송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뭐 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왜 국가가 소송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동수 씨가 예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도 저는 못 봤던 그런 해경의 영상들을 거기서 봤는데 네네. 동수 씨는 그 배 위에서 혼자 막 그 소방호수로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거기 그 호를 돌아다니면서 구조하는 영상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때 국가기관에 속한 사람들은 가만히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때 어떤 저런 특수 훈련을 받은 분들이 동수 씨를 도와서 조금만 같이 구조를 해줬더라면 네. 국가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구조를 해줬더라면 동수 씨는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국민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네. 평범한 국민이라도 소중한 생명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때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조를 했다면 남편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보다는 구조했다는 자부감이 더 들었을 거고 그러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 거고 다른 생존자분들은 너도 그때 그 학생 하나 좀 데리고 나오지 너만 살아나왔냐 여기 제주도 생존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너도 그 학생 한 명 데리고 나오지 그런 것들이 다 상처가 남아서 지금 트라우마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 중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당시에 후유장애 진단을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다 보니까 치료를 못 받으니까 후유장애 진단 자체를 받지 못한 거예요. 네네. 그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받는 거에 10% 20%밖에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동수 씨는 본인보다도 그때 내가 막 그 동생을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할 걸, 입원하게 할 걸 하는 제2의 죄책감을 또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국가가 너네가 이게 도장을 찍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했고 저희는 주변에 도움을 받을 변호사도 없고 네. 이렇게 화물기사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뭐 알겠어요. 국민이 너네 이거 사인하지 못하면 너네 국민들 사인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보상이 없어. 당장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당시 어떤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인을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뭐 배상을 받지 못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수부 어쨌든 각서에 네. 이 만약에 6월 30일이면 이 6월 30일 안에 서류를 집어넣어서 보상을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가에서는 이제 보상을 해줄 수 없다. 그리고 이거를 보상 도장을 찍으면 더 이상은 국가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는 어떤 각서처럼 도장을 받아갔는데 사실은 그때가 1년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네. 피해자들이. 네네. 그러면 자신의 몸 상태나 이런 게 인지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 당시 또 제 남편 동수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조금 더 천천히 생각을 해서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은 이거를 빨리 보상 받을 거면 받고 빨리 세월호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다 잊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겠죠. 그럼- 네.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보상도 받고 도장도 찍고 모든 거를 다 덮으면 이 세월호에서 본인이 그 당시에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네. 후유장애 진단도 5년 이내면 이 사람이 5년은 나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미 저희는 5년이 지나도 낫지를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하게 된 거죠. 그 후유증이 계속 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김동수 씨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이요. 당시 사인을 하신 분들은 딱 5년까지만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요? 뭐 저는 이제 그때 뭐 막 법적으로 그런 거를 정확히 뭐 했지만 후유장애 진단을 이제 이 사람들은 5년이면 다 낫는다는 그런 조건 하에 보상이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거를 일반인들은 사실 참 모르고 지나가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직도 세월호냐 뭐 지겹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죠. 네. 이 사람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공감이 되는 게요. 다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 네. 모르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공감하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방송 인터뷰를 하지만 비난을 할 거면 저를 비난하는 건 좋지만 제 남편을 비난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 남편은 본인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날 그냥 그렇게 목숨을 구한 것밖에 없고 제 남편이 사람을 구하면서 내가 이거를 구하면 세상 밖에 나가면 의인이 되고 영웅이 돼 있고 나를 위해서 국가가 훈장을 주고 이런 거를 계산해서 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와서 보니 나는 예전에 한 아내의 남편으로 딸들의 아빠로 가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호받는 입장이 되고 현실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프다는 거를 어떤 자해일 수도 있고 어떤 목소리를 크게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보고 의인이니까 영웅이니까 국가에서 뭘 더 바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비난을 하실 거면 저한테 하세요. 제 남편은 아직 그런 비난을 받아들일 만큼 회복이 되지 않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거는 여기 생존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단지 그냥 다 마음속에 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제2의 김동수와 제2의 김동수 가족이 안 나오면 더욱더 좋겠죠. 그건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밝은 사회라는 거니까. 근데 언제든 제2의 김동수와 제2의 김동수 가족들은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저희 딸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아빠를 이해하지 말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네. 그냥 저희 모습 그대로 저희 이번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을 그냥 4월 16일 하루만이라도 실컷 아파하고 분노하게 그냥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네. 추모하고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뭘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동수 씨 지금도 병원에 계신 네, 상황인데요. 지금 저랑 네. 좀 맞은편에 앉아서 좀 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빠른 네. 쾌유를 다시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의견을 들려주셔서. 네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네. 지금까지 세월호 의인 김동수 씨의 아내 김형숙 씨였습니다. 한 주간 회자된 화제 말들을 만나봅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시간이죠. 이 시간 누구보다 재밌는 말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 모셨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또 오늘은 어떤 말들을 준비해 오셨는지 일단 네. 제가 궁금한데 첫 번째 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치권 인사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질 순 없잖아. 윤석열 전 총장의 말인데요. 이 어쩌다가 나온 말입니까?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JT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네. 내가 정치권 인사와 만나게 되면 밥만 먹고 헤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면서 내가 어떻게 할지 정리가 돼야 이 정치권 인사를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윤 전 총장은 퇴임 후에 이 별다른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네. 스스로 이 정계 진출 가능성을 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밥만 먹지 않으면은 뭘 하는? 글쎄요, 저는 보통 이제 커피까지 마시긴 하는데 이 윤 전 총장이 커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항상 그 목적이 없으면 네. 따로 식사 자리를 갖지 않는 네. 그런 뭐 평소 이 신념 같은 게 좀 있으신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치인들은 사실 그냥 만나진 않죠. 네. 항상 뭔가 이슈가 있어야지 만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신념이 사실이라면 네. 과거에 그 모 일간지 사주랑 만난 것도 네네. 다른 목적이 있어서 만나신 건가? 그냥 밥만 먹진 않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분명히 밥만 드셨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예, 다른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네. 정치인들 예전에도 저 취재할 때 아니 네. 무슨 얘기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기자들이 네네. 다음날
밥만 먹었어. 미리 약속해둔 거 있었어. 맨날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 단골 멘트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마도 그분들이 만나서 밥만 먹은 게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윤 전 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이 이야기가 유독 또 좀 집중이 돼서 들리는 이유는 네. 왠지 아무나 만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요. 아, 그렇기도 하죠. 예, 네. 이 자시 여기서 보면 내가 어떻게 할지 정리가 돼야 정치권 인사를 만나겠다라는 이야기는 네. 자신의 향후 행보에 대한 피드백 내지는 어떤 결정권이 있는 정치권 인사와만 만나겠다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네. 결국은 사실은 이제 뭐 장소, 시간 이 모든 네. 것들이 정치한테 메시지인데 정치에 네. 있어서는 어떤 분을 가장 먼저 만나는지 이것도 네. 참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네. 뭐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5월 중에 뭐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까지 하셨는데 그때 한번 그 예언이 적중되면 한번 네. 전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고 가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던 남성의 말인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일행과 함께 이 편의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계산하던 남성이 점원에게 다짜고짜 담아! 라고 반말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 네. 이 점원이 이 봉투가 필요하신가요? 라고 묻자 그럼 들고 가냐? 라고 이 핀잔까지 준 겁니다. 네. 이 참다 못한 점원이 이 봉투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으니 반말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네. 이 점원에게 오히려 욕설을 하면서 계산하려고 하던 그 빵을 점원의 얼굴에다가 던졌다고 합니다. 던져요? 예. 빵을? 그런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남성의 아내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종업원에게 그 반말할 수도 있지 않냐 라면서 이 남편을 거들면서 말싸움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유유상종이네요. 네네. 네, 또 옆에 같이 있던 일행, 네. 이 남성의 친구가 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점원을 밀치기도 하고요. 손바닥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려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요. 두 남성은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재판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게 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행들이. 이런 비슷한 사례로 처벌받은 이 선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좀 질문하고 싶었었는데 네. 이런 행동만 보더라도 네. 이게 첫 번째 범죄는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상습범인 듯 보입니다. 네. 네. 왜냐면은 근데 어떻게 세 명이 다 이렇게 똑같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속된 말로 끼리끼리 어울린다라고는 네.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 이 옆에서 말리거든요. 말리죠. 특히나 이제 가족 같은 경우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말리죠.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네. 배우자나 가족들은 말리기 마련인데 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이제 네. 그런 데서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일단은 말리는 것이 상식적인데 옆에서 그 친구였던 일행분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오히려 종업원에게 뭐라고 하면서 싸움을 부추겼다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빵을 던지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네. 폭력까지 행사해가지고 네네. 결국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두 남성이 각각이요. 네. 이 사실 점원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풀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평생 이게 그렇죠. 기억에 남는 정말 모욕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네. 이 점원은 정말 그 원래 해야 되는 그 원칙대로 행동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거죠. 사실 봉투를 그냥 주면 그게 오히려 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요즘은 이제 비용을 처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럼 들고 가냐라는 앞뒤 안 맞는 말을 했다는 게 그 시작부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들고 가셔야 되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예. 만약에 제가 그럼 두고 가냐?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네. 분노가 저도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경우처럼 저도 가끔 보는데 점원에서 뭐 택시도 그렇고 이제 택시 탄 손님이 네네. 택시 기사분한테 반말하는 경우도 있고. 제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실제로 하세요. 아, 지금도 그러세요? 은퇴하시고. 네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별의별 승객분들이 다 계십니다. 대부분은 되게 뭐 친절하시고 공손하시겠지만. 매너 있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그 반말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이해가 안 가요. 네. 취해서 반말하다가 실랑이를 좀 벌이다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신대요. 평생 택시 운전이나 해라. 이런 막말을 하시면서 내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근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은퇴하시고 하시는 거라 최대한 오랫동안 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 게 꿈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축복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하신다고. 승화시키셨어. 네, 그러니까요. 근데 아버님 최고. 네. 그 이야기를 듣는 아들인 제 또 너무 입장은 슬프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아니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친해지면 반말을 하긴 하는데 처음부터 네. 반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멘탈을 솔직히 네. 평소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하십니까? 전혀 이해하지 MC.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속된 말로 이제 꼰대라고 하죠. 네. 자신보다 연배가 좀 낮아 보이거나 그러니까요.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좀 낮아 보이면 그냥 상대방 의사에 상관없이 일단 반말부터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계급적 아니 권력적 우위를 좀 점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나이는 나이일 뿐이고 그렇죠. 지금 알바생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알겠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루룩님이 문자 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살면 저 따위 매너를 가질 수 있나요? 끼리끼리 만나 사시네요. 이렇게 네. 문자 주셨고 8672번님도 유상종. 네, 네. 정말 비슷한 분들끼리.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자를 주셨어요. 마지막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딱딱 씨 스킨십 다 빼시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배우 서혜지 씨의 말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워낙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화제가 계속 됐던 이슈가 이야기라 됐어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배우 서혜지 씨가 과거 교제하던 배우 김정현 씨에게 이 드라마 촬영 중에 멜로신이나 아니면 상대 여배우와의 스킨십을 못하도록 이 가스라이팅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네. 교제 당시 두 사람의 메시지를 재구성한 보도가 함께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대화에는 이 서 씨가 김 씨에게 다른 여자들에게 딱딱하게 대하라면서 이 김딱딱이라고 부르면서 네. 김딱딱 씨 스킨십 다 빼시고요 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서 씨 측은 이 보도된 메시지 내용을 사실상 인정을 했는데요. 이 당시 김 씨도 그러니까 김정현 씨죠. 김정현 씨도 서 씨에게 키스신을 촬영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어서 너도 하지 마 식의 연인 간의 질투 섞인 대화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질투 섞인 대화가 약간 농담이었다. 네. 뭐 이런 해명이었네요. 네. 그런데 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을 못 봤습니다만 네. 두 사람의 메시지 내용이 어떻게 공개되는지도 궁금하고 어쨌든 어떤 내용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건지 MC 장원 씨가 좀 전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 메시지 내용을 이제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텍스트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네. 제가 1인 2역으로 좀 연기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진짜요? 이제 목소리로 연기를 해야 되니까 좀 상투적인 톤으로 사실 여성분이라고 다 고음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전달의 용이함을 위해서 제가 좀 상투적인 연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여성 목소리 나오면 그 제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 예, 반드시 좀 알아주시고요. 아주 잘 빼시는 건가요? 네, 저 가만히 있을 거예요. 네. 네. 자, 서혜지 씨의 멘트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김딱딱 씨 스킨십 다 빼시고요. 그럼요. 오늘은 왜 어떻게 했는지 말 안 해? 오늘 여자 스타프에게 인사도 안 했고요. 다른 사람한테 완전 딱딱. 감독한테 다시 한번 로맨스 안 된다고 못을 박았어요. 크크, 알았어. 행동 딱딱하게 잘하고. 구부 대본 나왔는데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수정 잘하고.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애쓰셨어요. 네. 앞에서 마치 연기를 하듯이 네. 너무 현실감 넘쳤어요. 우리 네. 이 청취자분들께 최대한 현실감 있게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배우가 네. 연인을 싫어한다고 대본을 수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문자가 맞다면 네. 그 이거는 프로페셔널하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그러니까요. 않나요? 전혀 공사 구분이 안 되고 되는. 있는 행동이죠. 사실 연인 관계의 일은 네. 사실 연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걸 네. 뭐 공공연하게 뭐 밝혀져서 그걸 가지고 타인들이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맞지 않는 일인 것 그렇죠. 같은데 무책임하죠. 문제는 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타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 스태프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요. 계속해서 이 대본 수정을 요구하니까 네. 대본을 수정해야 되다 보니까 작가분 나름대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렇죠. 또 이 촬영 일정이 지연되니까 네네. 스태프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 드라마 한 편이 그 본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네. 다 불편하게 했다. 뭐 이런 거네요. 지금 상황이. 네. 그리고 이 김정현 씨의 상대 배우였던 여자 배우분은 계속해서 뭔가 이제 연애 감정을 연기해야 되는데 네. 상대방 남자 배우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네. 너무나도 힘들게 연기하고 아휴. 연기할 때 외의 환경에서도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네, 있거든요. 네, 네. 사이가 좋았고 친절했는데, 네.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니까 너무 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을 정도였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딱딱하게 하면 얼마나 네. 그렇겠습니까? 같이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나저나 지금 뭐 가스라이팅 했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이제 보도에 나오잖아요. 이 가스라이팅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가스라이팅이란 이 상대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네. 현실감과 이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영국의 연극 가스등, 그러니까 영어 원제가 가스라이트죠. 여기서 유래한 말입니다. 네네. 이 극중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남편이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희미하게 해서 아내가 어둡다고 할 때마다 당신이 잘못 본 것이다. 왜 엉뚱한 소리 하냐라고 핀잔을 줘서 결국 아내는 스스로 자신을 못 믿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남편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 누리꾼들은 서 씨가 김 씨에게 다른 여성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상대 배우와 멜로 장면을 찍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일인 것처럼 상황을 조작해서 네. 가스라이팅했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연기까지 해주시고 오늘 네.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MC 장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랑 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